차가운 가을 바람이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공원 묘지를 스쳐 지나갔다. 최고급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강지훈 회장의 모습은 주변의 적막한 풍경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잘 다려진 검은색 양복은 그의 단단한 체격을 감쌌고,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턱선은 그가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대항그룹의 총수임을 증명하는 듯했다. 그는 비서에게 따라오지 말라는 손짓을 한 뒤 익숙한 걸음으로 언덕 위에 자리한 아내 민서연의 묘를 향해 걸어갔다. 오늘로 꼭 5년이 지났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후 그의 세상은 잿빛으로 변했다. 화려한 성공과 막대한 부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공허함을 채우지는 못했다. 매년 이맘때면 그는 모든 일정을 비우고 오직 아내와의 추억을 기리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든 그의 표정에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짙은 슬픔과 그리움이 어려 있었다. 묘비 앞에 선 그는 조용히 꽃을 내려놓고 아내의 이름이 새겨진 차가운 비석을 쓸어보았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의 모습은 여전히 그의 심장을 아리게 했다.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다. 그녀와의 짧았던 결혼 생활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이자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의 근원이 되었다. 그는 눈을 감고 아내와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그의 상념을 깨뜨린 것은 작은 속삭임이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지만 이내 그것이 사람의 목소리임을 깨달았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묘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낡고 해진 옷을 입은 두 여자아이가 서로의 몸에 기댄 채 웅크리고 있었다. 아이들의 모습은 이곳의 고요하고 엄숙한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들은 누가 봐도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아이들이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아이들의 얼굴을 빠르게 훑었다. 얼핏 보아도 7살 남짓 되어 보이는 쌍둥이였다. 꽤 죄죄한 몰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오밀조밀한 이목구비는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었다. 그는 지갑을 꺼내려다 잠시 망설였다. 이런 곳에서 구걸하는 아이들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속에 작은 경계심이 싹텄지만 아이들의 처량한 모습에 이내 동정심이 앞섰다. 그가 지갑에서 두꺼운 지폐 몇 장을 꺼내 아이들에게 건네려던 순간이었다. 두 아이 중 한 명이 그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가 방금 꽃을 내려놓은 묘비를 가리켰다. 그리고 아이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아저씨, 여기 우리 엄마 무덤이에요.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지훈의 심장에 박혔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멎는 듯했다. 그의 이성은 아이의 말을 부정했지만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다. 지훈은 아이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얼굴, 특히 슬픔과 그리움이 뒤섞인 그 눈빛이 죽은 아내 민서연의 모습과 기이하게 겹쳐 보였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자신과 아내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다. 아니, 가질 수 없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다른 한 아이가 용기를 내어 말을 보탰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어요.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고 엄마 이름은 민서연이라고요.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순수하고 진실되게 들려서 지우는 차마 아이의 말을 반박할 수가 없었다. 민서연. 아내의 이름이 낯선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지훈의 견고했던 세상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할 말을 잃은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두 쌍의 눈동자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아이들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저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슬픔만이 가득했다. 지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이끄는 냉철한 경영인이었다. 그는 언제나 감정보다 이성을, 추측보다 사실을 우선시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이 비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그의 모든 원칙과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이 아이들은 누구이며 왜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일까? 그리고 왜 하필 오늘 바로 이곳에 나타난 것일까?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가까이서 본 아이들의 얼굴은 충격 그 자체였다. 아이들의 눈매와 입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모든 것이 사진 속 젊은 날의 서연을 빼닮아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 속에서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 이름이 뭐니? 아이들은 서로를 한번 쳐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거의 동시에 대답했다. 서연이요. 서연이요. 서연. 아내와 같은 이름. 지우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한 일치였다.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찼지만 아무것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5년 전 멈춰버렸던 시간에 톱니바퀴가 다시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눈앞의 작은 두 생명체에 집중되어 있었다. 지우는 아이들을 그곳에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 아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죽은 아내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와 함께 가겠니? 따뜻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아이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어떤 적이도 느낄 수 없었는지 이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앙상하고 차가운 아이들의 손에서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자신의 차로 향하는 동안 멀리서 기다리고 있던 김비서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재빨리 다가와 문을 열었지만 감히 회장에게 아이들의 정체에 대해 묻지는 못했다. 지우는 아이들을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태우고 김비서에게 간결하게 명령했다. 본가로 가지. 그리고 이 아이들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단호함과 함께 그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한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차 안에서 아이들은 창밖의 풍경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지우는 백미러를 통해 아이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보면 볼수록 아내를 닮은 아이들의 모습에 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만약 이 아이들이 정말 아내의 아이라면, 그렇다면 자신의 아이이기도 한 것인가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아내는 결혼 내내 임신을 하지 못했고 두 사람은 그 문제로 함께 아파했다. 수많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는 굳게 닫혀있던 아내의 과거에 대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내의 모든 것을 사랑했고 모든 것을 안다고 믿었지만 어쩌면 자신이 아는 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오늘 이 뜻밖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5년 전 멈춰버린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자 그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그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피하지 않을 것이다. 차가 서울의 화려한 도심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창밖에 번화한 풍경과 달리 차 안의 침묵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우는 결심을 굳혔다. 가장 먼저 이 아이들의 존재를 철저히 비밀에 붙여야 했다. 그리고 아내의 과거를, 그녀가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야 했다. 그것이 죽은 아내에 대한 예의이자 갑자기 나타난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의 눈빛이 다시 예전의 냉철하고 날카로운 빛을 되찾기 시작했다. 거대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대한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그 위용만큼이나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지훈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빠르게 변화하는 서울의 도심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어제 묘지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만남이 마치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본가 별채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작은 웃음소리가 그것이 냉혹한 현실임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고 평생을 지켜온 냉철한 이성은 좀처럼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믿음직한 김비서를 조용히 호출했다. 김비서는 지훈이 회장직에 오르기 전부터 그를 보좌해온 인물로 그의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입이 무겁기로 정평이 나 있었다. 지훈은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하며 아이들의 사진 몇 장을 건넸다. 이 아이들일세. 신원, 출생기록, 지난 7년간의 행적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고 철저하게 조사하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김비서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김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프로다운 모습으로 돌아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최고의 팀을 꾸려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회장의 사생활에 대해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오랫동안 강지훈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는 조용히 회장실을 나섰고 지훈은 다시 혼자만의 생각에 잠겼다. 아내, 민서연. 그녀는 늘 따뜻하고 다정했지만 가끔씩 알 수 없는 슬픔에 잠긴 눈빛을 하곤 했다. 그때 그 눈빛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날 오후 예정된 그룹 계열사 사장단 회의가 열렸다. 지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의를 주재했다. 그의 날카로운 질문과 빈틈없는 논리는 여전했고 누구도 그의 내면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최태석 부회장만은 예외였다. 그는 지훈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평소보다 한 템포 느린 말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최태석은 지훈에게는 가장 믿음직한 동료이자 대항그룹의 2인자였다. 회의가 끝난 후 최태석은 자연스럽게 지훈의 집무실로 따라 들어왔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님, 안색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성묘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혹시 무슨 심려되는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는 듯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예리한 탐색의 빛이 번뜩였다. 그는 지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싶어 하는 남자였다. 지훈은 그의 의도를 알면서도 태연하게 대답했다. 별일 아니었네. 그저 날이 쌀쌀해져서 그런지 감상에 젖었을 뿐. 지훈은 최태석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며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흘렀다. 최태석은 더 이상 묻지 않고 화제를 돌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감정에 휘둘릴 사람이 아니었다. 그를 이토록 흔들 만한 일이 대체 무엇이었을까? 최태석은 자신의 정보망을 가동시켜 강지훈의 어제 하루 행적을 샅샅이 뒤져보라고 은밀히 지시했다.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서재에서 아내와의 결혼 사진을 꺼내보았다. 사진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위로 묘지에서 만난 두 아이의 얼굴이 겹쳐졌다. 만약 아이들이 정말 서연의 딸이라면 그는 지난 5년간 끔찍한 진실을 모른 채 살아온 셈이 된다. 아내는 왜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무엇이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기에? 자신의 핏줄을 세상에 없는 존재처럼 숨겨야만 했을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다음 날 아침 김 비서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다. 보고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아이들은 지난 7년간 박순자라는 노파와 함께 살아왔으며 노파는 한 달 전 지병으로 사망했다. 노파의 유품에서는 아이들의 출생을 증명할 만한 그 어떤 서류도 발견되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도, 의료 기록도 아무것도 없었다. 아이들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이 사실은 아이들의 존재가 철저히 의도적으로 숨겨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보고를 받은 지훈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누군가가 아내의 출산 사실을 완벽하게 지워버린 것이다. 이것은 평범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배후에 거대한 힘이나 조직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컸다. 그렇다면 아내의 죽음 역시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설에 도달하게 된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그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별채로 가서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새근새근 잠든 아이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천사였다. 그는 아이들의 뺨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이 작은 아이들이 지난 7년간 어떤 세상에서 살아왔을지 상상하자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결심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이제 자신이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어야 한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들을 지켜내고 아내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굳게 맹세했다. 한편 최태석은 자신의 정보원으로부터 강지훈이 어제 묘지에서 두 아이를 채 태워 데려갔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보고를 받은 그의 얼굴은 순간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즉시 아이들의 인상착의를 물었고 돌아온 대답에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죽은 민서연을 빼닮은 쌍둥이 여자아이. 최태석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5년 전 그가 완벽하게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망령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하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아직은 섣불리 움직일 때가 아니었다. 강지훈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아이들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강지훈의 다음 행동을 예의주시하며 동시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온화한 미소 뒤에 감춰진 잔인하고 냉혹한 본성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대항그룹의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두 거인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김 비서는 지훈에게 추가 보고를 했다. 아이들을 키운 박순자 노파가 과거 민서연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사람이었으며 서연이 결혼하기 직전에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모든 조각들이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지훈은 김 비서에게
박순자 노가의 주변 인물과 과거 행적을 더욱 깊이 파고들 것을 지시했다. 진실의 윤곽이 아주 희미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하는 듯했다. 지우는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아이들이 있는 별채를 찾았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아이들도 그의 조심스러운 노력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함께 장난감을 조립하기도 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동안 그는 지난 5년간 잊고 살았던 행복이라는 감정을 아주 오랜만에 느꼈다. 아이들의 존재는 그의 메마른 삶에 내린 단비와도 같았지만 동시에 그를 더욱 위험한 진실 속으로 이끌고 있었다. 며칠간의 초조한 기다림 끝에 강지우는 김비서로부터 봉인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받았다. 그 안에는 그가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의 눈은 복잡한 유전자 분석표를 지나 최종 결론이 적힌 마지막 문단으로 향했다. 검체 대상자 강지훈과 강서연. 강서연 가명은 99.9% 중 99%의 확률로 친자 관계가 성립함.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훈은 숨을 멈췄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강렬한 충격이 그를 덮쳤다. 그는 의자에 허물어지듯 주저앉았다. 손에 들린 보고서는 천근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이성은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차가운 활자로 찍힌 진실과 마주하니 감당하기 힘든 감정의 파도가 몰아쳤다. 그 아이들은 정말 자신의 딸이었다. 아내가 목숨을 걸고 세상에 내놓은 자신의 핏줄이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회한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는 눈을 감았고 흐릿한 시야 너머로 아내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서연과의 과거를 회상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아이를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의사로부터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서연은 오랫동안 깊은 슬픔에 잠겼었다. 그는 아내를 위로하며 아이가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다독였다. 그런데 그녀는 임신 사실을 그리고 쌍둥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왜 자신에게 숨겼던 것일까? 그녀가 홀로 짊어졌을 고통과 두려움의 무게를 생각하자 지훈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지훈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심한 남편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아내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정작 그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리던 비명은 듣지 못했다. 분명 신호가 있었을 것이다. 가끔씩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던 모습. 어디론가 급하게 전화를 걸고는 자신이 나타나면 황급히 끊던 행동. 이유 없이 불안해하며 그의 품에 안겨들던 밤들. 그 모든 것이 아내가 보내는 구조 신호였음을 그는 이제야 아프게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아이들을 언제까지고 별채 유령처럼 숨겨둘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딸들에게 진짜 집과 아버지를 되돌려 주어야 했다. 그는 즉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불러 아이들의 공식적인 출생신고 및 입양 절차를 비밀리에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본가의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을 아이들을 위해 새로 꾸미도록 명령했다. 그의 결정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아이들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슬퍼하고 있을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아버지가 되었다. 지우는 직접 별채로 가서 아이들을 만났다. 그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서연아, 이제부터 아저씨랑 같이 살자. 여기가 너희들의 진짜 집이란다.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표정에서 어떤 안정감을 느꼈는지 이내 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의 순수한 신뢰 앞에서 지우는 자신의 어깨에 놓인 책임감의 무게를 실감하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은 지훈의 집, 본계 정식으로 입주했다. 거대한 저택의 규모에 아이들은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곧 자신들을 위해 예쁘게 꾸며진 방과 산더미 같은 장난감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지훈의 입가에 5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미소 뒤편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태석을 비롯한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이들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는 신중하게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역시나 최태석의 반응이 가장 먼저 왔다. 그는 저택의 고용인으로부터 회장이 아이들을 데려왔다는 보고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회장님, 이 아이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날선 의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강지훈이 무언가를 알아냈을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리며 속으로 바짝 긴장했다. 이제 그의 영의는 더욱 완벽해야만 했다. 지훈은 이미 준비해둔 대본대로 침착하게 대답했다. 먼 친척의 아이들일세. 부모를 잃고 갈 곳이 없어. 내가 잠시 맡기로 했네. 자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그는 최태석에게 어떤 의심의 여지도 주지 않으려는 듯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최태석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러났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먼 친척이라는 변명은 너무나도 허술했다. 그는 강지훈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거나 혹은 무언가 거대한 계획을 꾸미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지훈은 아이들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잠든 얼굴을 확인했다. 두 아이는 서로를 꼭 껴안은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 모습은 지훈에게 큰 위안을 주는 동시에 그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아이들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따뜻한 온기가 그의 입술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졌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대항그룹의 회장 강지훈만이 아니었다. 그는 두 딸, 서연과 서연의 아버지 강지훈이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돌아와 벽에 걸린 아내의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서연아, 보고 있어. 내가 드디어 우리 아이들을 찾았어. 너무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게. 당신을 그렇게 만든 놈들, 우리 아이들에게서 엄마를 빼앗아간 놈들을 내 손으로 반드시 찾아내 죗값을 치르게 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차갑게 불타고 있었다. 아내의 죽음과 딸들의 존재가 확인된 지금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었다. 아이들과의 동거는 지훈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그는 아침마다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저녁에는 책을 읽어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서툴지만 진심 어린 그의 노력에 아이들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는 아이들과의 일상 속에서 아내의 흔적을 발견하곤 했다. 음식을 먹는 습관, 잠자는 모습, 심지어 엉뚱한 농담을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아내를 닮아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기쁨인 동시에 견디기 힘든 고통이기도 했다. 그는 아내의 유품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남긴 모든 것들 속에 진실의 조각이 숨어 있을 것이라 믿었다. 옷장 깊숙한 곳, 그녀가 아끼던 보석함 안에서 그는 낡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열쇠와 똑같은 모양이었다. 두 개의 열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이 열쇠의 출처를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거대한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강지훈의 저택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은 그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변화였다. 서연과 서현은 처음에 낯가림을 벗고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다. 아이들은 거대한 집 안을 탐험하고 정원에서 뛰어놀며 지난 7년간 누리지 못했던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상받는 듯했다. 지우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그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요리 대신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직접 만들어 주려다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했고, 복잡한 경영 서류 대신 동화책을 들고 밤늦도록 아이들의 침대맡을 지켰다. 아이들은 그런 그의 노력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끔씩 그를 회장님이라고 불렀다가 아저씨라고 고쳐 부르며 해맑게 웃었다. 그럴 때마다 지우는 쓴웃음을 지으면서도 가슴 한쪽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과거에 대해, 특히 아이들을 길러준 박순자 할머니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가난했지만 항상 따뜻한 밥을 먹여주려 애썼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요. 이 상자를 꼭 아빠를 만나면 전해주라고 했어요. 아이는 방으로 달려가 낡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가져왔다. 그것은 아이들이 묘지에서 처음 만났을 때 가지고 있던 유일한 짐이었다. 지우는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끼며 상자를 받아들었다. 상자 뚜껑을 열자 가장 먼저 빛바랜 사진 몇 장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아내 민서연이 있었다. 결혼 전 그가 알지 못했던 그녀의 대학 시절 모습이었다. 사진 속 서연은 지금의 쌍둥이 딸들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녀 옆에는 박순자 할머니가 인자한 미소로 함께 서 있었다. 사진 밑에는 작은 천 주머니가 있었다. 그 안에는 그가 아내의 유품함에서 발견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낡은 열쇠가 들어 있었다. 2개의 열쇠. 이제 그것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것들은 분명 어딘가 중요한 장소를 여는 열쇠일 것이다. 지우는 2개의 열쇠를 나란히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 열쇠가 가리키는 곳에 아내가 숨겨둔 진실이 잠들어 있을 것이 분명했다. 상자 맨 밑바닥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지훈이 수첩을 펼치자 안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기호와 숫자들로 가득한 암호문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아내의 필체가 분명했지만 내용은 전혀 해독할 수 없었다. 아내는 왜 이런 비밀스러운 기록을 남긴 것일까? 그녀가 파헤치려 했던 진실은 대체 무엇이었기에 이토록 철저하게 자신의 흔적을 암호 뒤에 숨겨야만 했을까? 그는 아내의 비밀스러운 삶이 예상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한 곳에 닿아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김 비서를 호출했다. 그는 2개의 열쇠와 암호로 가득 찬 수첩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열쇠와 일치하는 자물쇠를 대한민국 전역에서 찾아내게 개인 사물함, 은행 대여금고, 어디든 상관없어. 그리고 이 수첩은 국내 최고의 암호 해독 전문가에게 보내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내용을 알아내야 해.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이것은 아내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복수를 위한 첫 번째 무기였다. 며칠 후 아이들은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가 정말 우리 아빠 맞아요? 그 순수한 질문에 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며 대답했다. 그래, 내가 너희 아빠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약속할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아이들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아이들은 와락 그의 품에 안겼고 지훈은 두 딸을 힘껏 껴안았다. 그의 어깨는 젖어들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지훈의 내면에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만 불타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두 딸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빼앗아간 어둠의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만 했다. 그의 목표는 더욱 명확해졌고 그의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한편 최태석은 강지훈의 저택에 아이들이 들어온 이후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지훈이 외부 전문가들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특히 암호 해독기라는 단어가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그는 5년 전 자신이 민서연의 모든 자료를 파기했다고 확신했지만 혹시라도 그녀가 남긴 예상치 못한 보험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최태석은 자신의 수하들을 움직여 지훈이 접촉하는 전문가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그들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그는 지훈보다 한 발 앞서 아내의 비밀을 가로채거나 혹은 영원히 침묵시켜야 했다. 수면 위에서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부회장의 가면을 쓴 채였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그의 검은 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고요했던 대양그룹의 권력 구도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지훈과 태석,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본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지훈은 아이들에게서 받은 유품 상자를 서재의 가장 깊숙한 금고에 보관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이정표이자 진실을 밝힐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는 매일 밤 암호 해독 작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 안에는 과연 어떤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을까? 그는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다가올 운명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강지훈은 매일 밤 암호로 가득 찬 수첩의 사본을 보며 아내가 남긴 메시지를 스스로 해독하려 애썼지만 복잡한 기호의 나열은 그를 번번이 좌절시켰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마침내 김 비서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다. 회장님, 해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파일을 모두 암호화하여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훈은 기다렸다는 듯이 컴퓨터 앞으로 향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화면에 떠오른 파일은 진실의 조각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그것은 아내, 민서연이 남긴 일기장이자 한 용감한 기자의 취재 수첩이었다. 첫 페이지를 읽어 내려가는 순간 지훈은 자신이 알던 아내의 모습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는 그저 따뜻하고 현명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날카로운 펜을 든 전사였고 거대한 악의 실체를 파헤치던 끈질긴 추적자였다. 일기장은
그녀가 강지훈을 만나기 훨씬 이전의 시점에서 시작되었다. 사회부 기자 시절, 그녀는 실버타운 개발 비리라는 거대한 부패 커넥션을 추적하고 있었다. 당시 유망한 건설사였던 태산건설이 주도하던 이 프로젝트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실제로는 정관계 로비를 통한 불법 토지 용도 변경과 막대한 비자금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던 비리의 온상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다. 지훈의 눈동자가 한 이름 위에서 멈췄다. 최태석. 당시 태산건설의 실무 책임자이자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 현재 대양그룹의 부회장이자 자신의 오른팔인 바로 그 남자였다. 일기장에는 최태석이 어떻게 경쟁자들을 협박하고 공무원들을 매수하며 심지어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용역 깡패를 동원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날짜와 함께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지훈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배신감에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일기장은 서연이 지훈을 만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녀는 지훈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결혼 후에도 최태석에 대한 조사를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대양그룹이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서 더욱 은밀하게 그의 뒤를 캤다. 최태석이 태산건설을 대양그룹에 매각하고 자신 역시 대양그룹의 임원으로 들어왔을 때 그녀의 불안과 의심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악마가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 곁에 둥지를 틀었다. 나는 남편을 그리고 나의 가정을 지켜야만 한다. 지훈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아내가 숨겨야만 했던 비밀. 그녀를 짓누르던 불안의 정체는 바로 최태석이었다. 그녀는 최태석의 실체를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이 자신과 남편에게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 두려워했던 것이다. 아이들의 존재를 숨긴 이유도 명백해졌다. 만약 최태석이 아이들의 존재를 알았다면 그는 분명 아이들을 이용해 아내를 협박하고 침묵시키려 했을 것이다. 아내는 뱃속의 아이들과 남편을 지키기 위해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같은 시각 최태석은 자신의 비밀 아지트에서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정보원은 강지훈이 고용한 암호 해독팀이 마침내 민서연의 수첩을 해독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최태석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5년 전 그는 민서연의 사고 현장에서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취재 자료가 담긴 노트북과 녹음기는 모두 불태워버렸다. 하지만 그 낡은 수첩의 존재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것이 그의 발목을 잡는 올가미가 될 줄이야. 그는 더 이상 강지훈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오랜 하수인이자 보안팀의 핵심 인력을 호출했다. 강지훈이 가진 파일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빼내와 불가능하다면 그가 가진 모든 저장 장치를 파괴해버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냉혹했다. 온화한 부회장에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야수의 본성이 마침내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한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훈의 분노는 조용한 결의로 바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슬퍼하는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복수를 계획하는 전략가이자 딸들을 지켜야 하는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김비서를 불러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지금부터 최태석 부회장의 모든 통신 기록과 자금 흐름을 24시간 감시하게, 또한 그가 심어놓은 내부 정보원들을 역으로 이용할 걸세. 우리의 수사 상황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려 그를 교란시키는 거야. 이제 판세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전까지 어둠 속에서 진실을 찾아 헤맸던 것은 지훈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최태석이 빛 속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며 발버둥치게 될 것이었다. 지훈은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아내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지훈 씨,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부디 나를 위해 슬퍼하지 말아주세요. 대신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잊지 말아요. 진실은 결코 어둠 속에 영원히 갇혀있지 않는다는 것을. 지훈은 아내의 마지막 메시지를 가슴에 새겼다. 그는 서재를 나와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방으로 향했다. 평화롭게 잠든 두 딸의 얼굴을 보니 그의 마음은 더욱 굳건해졌다. 이 아이들이 바로 아내가 목숨과 맞바꾼 희망이자 그가 싸워야 할 이유였다. 그는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조용히 속삭였다. 걱정 마라. 아가들아, 아빠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테니 너희들에게서 엄마를 빼앗아간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줄 것이다. 그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부성애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최태석의 하수인들이 강지훈의 저택보안망을 뚫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지훈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지훈은 일부러 허술한 미끼를 던져 그들을 유인했다. 최태석이 거짓 정보에 속아 허둥대는 동안 지훈은 아내의 일기장을 바탕으로 최태석의 비자금 경로와 과거 범죄에 연루된 인물들의 명단을 차근차근 확보해 나가기 시작했다.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작전이 소리 없이 그러나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주말 오후의 햇살은 따스하고 평화로웠다. 강지훈은 이틀간의 모든 업무를 뒤로하고 아이들과 함께 저택의 넓은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서연과 서연은 잔디밭 위를 마음껏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지훈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지난 몇 주간의 긴장과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그 어떤 명약보다도 그의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힘이 있었다. 아이들은 아빠에게 함께 놀자며 손을 잡아 끌었다. 지훈은 못 이기는 척 아이들의 손에 이끌려 술래잡기를 시작했다. 거대한 대항그룹을 이끄는 냉철한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두 딸과 함께 뛰노는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아이들을 쫓으며 장난스럽게 넘어지는 신용을 하자 아이들은 그의 등 위로 올라타며 즐거워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로 채워지고 있는지 깨닫고 있었다. 그 평화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났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저택의 견고한 철제 정문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안쪽으로 날아들었다.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질주하며 정원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트럭은 방향을 잃은 듯 좌우로 비틀거리며 아이들이 놀고 있던 잔디밭을 향해 맹렬한 속도로 돌진했다. 모든 것이 찰나의 순간에 벌어졌다. 지훈의 뇌리에는 오직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았다. 그는 번개처럼 몸을 날려 아이들을 품에 안고 옆으로 굴렀다. 그의 등 뒤로 트럭이 육중한 바퀴로 잔디를 파헤치며 스쳐 지나갔다. 트럭은 정원 중앙에 거대한 소나무를 들이받고서야 멈추어 섰다. 흙먼지와 비명, 경보음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훈은 아이들을 품에 꼭 껴안은 채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그의 심장은 폭발할 듯이 뛰고 있었다. 단 몇 초만 늦었더라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보안팀이
순식간에 현장으로 달려와 트럭 운전사를 끌어냈다. 운전사는 만취한 듯 횡설수설하며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주장했다. 모든 정황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우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의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싸늘한 감각이 이것이 결코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했고 방향은 너무나도 의도적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지우는 아이들을 안전한 실내로 옮기고 즉시 김 비서에게 보안 영상을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몇 분 후 김 비서는 굳은 얼굴로 돌아와 보고했다. 회장님, 트럭은 사고 직전 30분 넘게 저택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그리고 정문을 향해 돌진하기 직전 운전사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핸들을 꺾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는 지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최태석이 보낸 피비린내 나는 메시지였다. 나는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언제든 그것을 파괴할 수 있다. 최태석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훈은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아이들을 잃을 뻔했다는 끔찍한 공포였다. 그는 자신의 안일함을 자책했다. 최태석이 이토록 빠르고 잔인한 방식으로 나올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적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짐승이었다. 같은 시각, 최태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사고 현장 사진을 전송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이 느꼈을 공포를 상상하며 쾌감에 젖었다. 그는 이 경고로 강지훈이 겁을 먹고 조사를 멈추기를 바랐다. 자식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테니까. 그는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잘 안다고 생각했다.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그가 자신의 전부인 딸들을 걸고 위험한 도박을 계속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것은 최태석의 가장 큰 오산이었다. 그날 밤 저택의 보안 시스템은 군사시설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외부의 모든 접근은 철저히 통제되었고 아이들의 곁에는 24시간 내내 최고의 경호원들이 배치되었다. 저택은 이제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닌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견고한 요새가 되었다. 지우는 잠든 아이들의 방을 찾아가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자 그의 마음속에서 들끓던 분노는 차가운 결의로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최태석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위협함으로써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야수를 깨우고 말았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아내의 복수를 넘어 두 딸의 생존과 미래를 건 전면전이 되었다. 자비나 협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한 사람만이 살아남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뿐이었다. 지우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김 비서를 불렀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슬픔과 고뇌 대신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김 비서, 이제부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네.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서 최태석의 숨통을 조이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일 필요는 없어. 그가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했으니 우리는 지옥을 보여줄 걸세.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우는 책상 서랍에서
아내의 일기장과 2개의 열쇠를 꺼내보았다. 이것들은 이제 슬픈 유품이 아니었다. 이것들은 악을 심판할 성스러운 무기였다. 그는 열쇠의 출처를 추적하던 팀에게서 곧 중요한 보고가 올라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최태석이 던진 경고는 오히려 그의 방역 의지를 활활 불태우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제 막이 올랐다. 대항그룹의 왕좌를 둘러싼 2 남자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최태석의 경고는 강지훈을 위축시키기는커녕 그의 심장 깊숙한 곳에 잠자고 있던 투쟁 본능을 완전히 깨웠다. 그는 더 이상 방어적으로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그가 사냥꾼이 되어 적의 목을 겨눌 차례였다. 그는 자신의 서재를 임시전쟁지휘본부로 바꾸었다. 최첨단 보안 장비와 여러 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었고 벽면에는 최태석을 중심으로 얽히고 설킨 관계도가 거미줄처럼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 싸움이 대항그룹의 공식적인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최태석은 수십 년간 그룹 내외부에 자신의 세력을 깊숙이 심어놓았을 터였다. 그래서 지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팀, 오직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그림자 부대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극비리의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섭외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지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최고의 실력자들로만 구성할 것. 며칠 후 3명의 전문가가 지훈 앞에 섰다. 한 명은 부패한 기업의 회계 부정을 파헤치다. 업계에서 억울하게 퇴출당한 전설적인 회계 분석가 박시연이었다. 또 한 명은 국가정보원 출신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자 화이트 해커인 하데스라는 암호명의 젊은 천재였다. 마지막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목표물의 모든 것을 알아내는 인간 병기 강철우였다. 그들은 각자의 사연으로 세상의 뒤편에 서 있었지만 지훈의 제안에 기꺼이 손을 잡았다. 지훈은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오. 썩어빠진 권력의 심장을 도려내는 외과 수술이 될 것이오. 여러분의 과거는 묻지 않겠소. 다만 여러분의 능력을 빌려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소. 성공한다면 여러분이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아 주겠소. 그의 카리스마와 진심 어린 약속에 팀원들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강지훈의 비밀팀, 팀 저스티스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작전은 3갈래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되었다. 회계 분석가 박시연은 최태석이 지난 20년간 관여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백 개의 유령 회사와 해외 조세 피난처에 숨겨진 계좌들을 하나씩 파고들며 거대한 비자금 제국의 지도를 그려나갔다. 그녀의 손끝에서 복잡한 숫자들은 최태석의 탐욕을 증명하는 날카로운 증거들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사이버 전문가 하데스는 최태석의 디지털 세계를 침공했다. 그는 최태석의 개인 서버, 비밀 이메일 계정, 심지어 그가 사용하는 모든 통신 장비의 보안망을 뚫고 들어갔다. 그는 최태석이 삭제했다고 믿었던 과거의 자료들을 복원해내고 그의 실시간 통화 내용을 감청하며 정보의 최전선에서 싸웠다. 그의 손놀림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최태석의 숨통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여갔다. 한편 현장 요원 강철우는 최태석과 그의 핵심 측근들의 뒤를 밟았다. 그는 최태석이 비밀리에 만나는 정관계 인사들, 그의 검은 돈을 관리하는 브로커들, 그리고 그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하수인들의 신원을 하나씩 파악해 나갔다. 그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며 최태석의 현실 세계를 낱낱이 해부하고 있었다.
그의 보고서는 매일 밤 지훈의 책상 위에 올라왔고 지도의 빈칸들은 점차 채워지고 있었다. 동시에 지훈은 최태석을 교란시키기 위한 심리전을 펼쳤다. 그는 최태석이 심어놓은 내부 정보원들에게 일부러 엉뚱한 정보를 흘렸다. 대항그룹이 새로운 해외 유전 개발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최태석이 그곳에 자원과 신경을 쏟게 만들었다. 최태석은 지훈이 자신의 경고에 겁을 먹고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정작 자신의 등 뒤에서 조여오는 올가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작전 개시 열흘째. 첫 번째 돌파구가 열렸다. 박시연이 최태석의 유령 회사 중 하나가 5년 전 민서연의 교통사고를 처리했던 경찰서의 책임자에게 정기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송금한 사실을 밝혀냈다. 단순한 뇌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침묵에 대한 대가였다. 아내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경찰까지 연루된 은폐된 사건이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지훈은 모니터에 떠오른 송금 기록을 보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드디어 꼬리가 잡혔군. 이 무렵 지훈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려 노력했다. 그는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과의 저녁 식사 약속은 반드시 지켰다. 아이들의 순수한 얼굴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끔찍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다. 아이들은 그에게 복수의 이유이자 동시에 그가 마지막까지 인간성을 잃지 않게 붙잡아주는 마지막 밧줄이었다. 그의 싸움은 차가웠지만 그 동기는 그 누구보다 뜨거웠다. 하데스로부터도 중요한 정보가 입수되었다. 그는 최태석이 최근 백 사장이라는 인물과 나눈 암호화된 통화 내용을 복원해냈다. 통화에서 최태석은 백 사장에게 오래된 서류를 처리하라고 지시하며 실버타운의 첫 번째 벽돌이라는 암시적인 말을 했다. 지훈은 직감했다. 그 오래된 서류가 바로 실버타운 프로젝트의 원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이며 백 사장이라는 인물이 그 증거를 숨기거나 파괴할 열쇠를 쥐고 있음을 팀 저스티스의 활약으로 최태석의 범죄 제국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은 아직 최태석을 법정에 세울 스모킹건을 손에 넣지 못했다. 지훈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먹잇감이 스스로 지쳐 쓰러질 때까지 끈질기게 몰아붙일 생각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소리보다도 무서운 방역의 서곡이었다. 그의 눈빛은 다음 목표, 백사장을 향하고 있었다. 백사장. 그 이름은 강지훈의 작전본부에 새로운 목표점을 찍었다. 현장 요원 강철우는 국가정보원 시절의 정보망과 자신만의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백사장의 신원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조폭이 아니었다. 그의 본명은 백인호, 5년 전 실버타운 프로젝트의 현장 소장이자 구조 설계를 담당했던 핵심 기술자였다. 하지만 프로젝트 완공 직후 그는 돌연업계에서 자취를 감췄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강철우는 끈질긴 추적 끝에 백인호가 신분을 바꾼 채 강원도의 한 외진 산골 마을에서 숨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최태석의 감시를 피해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과거의 악몽에서는 단 하루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최태석의 비리를 증명할 오래된 서류, 즉 실버타운의 원본 설계도와 안전검사 조작 보고서를 숨겨둔 유일한 인물이었다. 지훈은 이 결정적 증인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했다. 지훈은 강철우에게 직접 백인호를 만나 설득하라는 임무를 내렸다. 강철우는 등산객으로 위장하여 백인호의 허름한 집에 접근했다. 오랜 도피 생활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백인호는 처음에는 강철우를 경계하며 위협했지만 강철우가 내민 민서연의 사진과 강지훈 회장의 이름을 듣고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을 짓눌러온 죄책감과 공포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백인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최태석이 어떻게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부실 자재를 사용하도록 강요했는지,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반대하자 가족을 빌미로 협박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비리의 증거를 남몰래 빼돌려 보관해왔는지를 고백했다. 하지만 그는 최태석의 보복이 두려워 세상 밖으로 나설 용기가 없었다. 강철우는 강지훈 회장이 그의 신변과 가족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해 줄 것이라 약속하며 그를 설득했다. 바로 그 순간 최태석의 그림자도 그곳까지 뻗어오고 있었다. 최태석은 하데스의 역정보에 속아 엉뚱한 곳을 파고 있었지만 그의 감시망 중 하나가 우연히 강철우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강원도 상골로 향하는 강철우, 그리고 그곳에 숨어 사는 백인호의 존재, 두 개의 정보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최태석은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휘에 있는 가장 잔인하고 유능한 해결사 팀에게 명령을 내렸다. 백인호를 제거해 그가 가진 서류도 함께 죄로 만들어버려 백인호가 마침내 강철우와 함께 길을 나서기로 결심하고 증거 서류가 숨겨진 폐공장으로 향하던 그날 밤, 어둠을 틈타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그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강철우는 백미러를 통해 접근하는 차량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감지하고 소리쳤다. 꽉 잡으십시오. 손님들이 왔습니다. 그의 말과 동시에 차량들은 그들을 거칠게 밀어붙이며 총알을 퍼붓기 시작했다. 한적한 국도 위에서 목숨을 건 추격전이 벌어졌다. 강철우는 전직 특수부대원다운 침착함으로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아슬아슬하게 총알을 피하며 지형지물을 이용해 적들의 추격을 따돌리려 애썼다. 하지만 적들의 공세는 맹렬했다. 결국 강철우의 차는 타이어가 터지며 도로 옆 숲으로 처박혔다. 차에서 내린 강철우는 백인호를 데리고 폐공장 안으로 몸을 숨겼다. 사방이 포위된 절체절명의 위기. 해결사들이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폐공장 안에서 숨막히는 대치가 이어졌다. 강철우는 지형을 이용해 적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갔지만 수적 열세는 극복하기 힘들었다. 바로 그때 백인호가 결심한 듯 말했다. 저들을 유인하겠소. 그 사이에 서류를 찾아주시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그는 자신의 목숨을 미끼로 해결사들의 주의를 끄는 사이 강철우는 백인호가 알려준 비밀 공간에서 먼지 쌓인 서류 가방을 찾아냈다. 그것이 바로 최태석의 심장을 꿰뚫을 창이었다. 치열한 격투 끝에 강철우는 대부분의 적들을 제압했지만 그 역시 심한 부상을 입었다. 마지막 남은 적이 백인호를 향해 총구를 겨눈 순간 멀리서 수십 개의 불빛이 다가오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훈이 강철우에게 부착해 놓은 비상위치 추적 장치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사전에 매수해둔 지역 경찰 병력을 동원한 것이었다. 궁지에 몰린 마지막 해결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상황은 극적으로 종료되었다. 피투성이가 된 강철우는 백인호를 부축하여 나왔다. 백인호는 자신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을 강지훈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저 괴물을 끝내주십시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최태석의 잔인함에 그의 마지막 망설임은 분노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이제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최태석의 범죄를 법정에서 낱낱이 증언할 것이었다. 지우는 서류 가방을 건네받았다. 가방의 묵직한 무게가 그의 손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졌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증인과 물증, 최태석을 무너뜨릴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는 부상당한 강철우와 겁에 질린 백인호를 자신의 안전가옥으로 옮기게 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모니터에 떠있는 최태석의 사무실 실시간 영상을 바라보았다. 아마도 최태석은 작전 실패 소식에 분노하고 있을 터였다. 지우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제 왕을 잡으러 갈 시간이었다. 백인호가 넘겨준 서류 가방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강지훈의 작전 본부에서. 팀 저스티스는 밤을 새워가며 그 안의 자료들을 분석했다. 백인호의 원본 설계도와 조작된 안전보고서는 박시연이 추적해온 비자금 흐름과 정확히 일치하며 최태석의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입증했다. 하지만 지훈이 찾고 있던 것은 단순한 비리 증거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의 죽음과 최태석을 연결할 마지막 고리를 찾고 있었다. 결정적인 단서는 민서연의 일기장과 백인호의 증언, 그리고 하데스가 복원해낸 디지털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을 때 드러났다.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서연이 최태석에게 모든 취재 사실을 알리고 자수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며 비밀리에 만나기로 약속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녀가 사고를 당하기 바로 전날 밤의 일이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인간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지만 상대는 이미 인간이길 포기한 악마였다. 백인호는 당시 최태석이 민서연과의 만남 이후 극도로 불안해하며 누군가에게 모든 흔적을 지워버려 라고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하데스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그는 5년 전 사고 현장 주변에 파손된 CCTV 데이터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영상 속에는 서연의 차를 덮친 덤프트럭 운전사가 사고 직전 검은색 세단에 타고 있던 한 남자로부터 돈 가방을 건네받는 장면이 희미하게 포착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검은색 세단의 소유주를 추적한 결과 최태석이 관리하던 유령 회사 중 하나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임이 밝혀졌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아내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태석의 범죄를 덮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완전 범죄를 위장한 살인이었다. 지우는 모니터에 떠오른 영상 속에서 돈 가방을 주고받는 장면을 보며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분노와 슬픔을 느꼈다. 그는 이제야 아내가 왜 아이들의 존재를 필사적으로 숨겨야 했는지 완전히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이 상대하는 자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 인간인지 알고 있었다. 만약 아이들의 존재가 알려졌다면 그것은 최태석에게 가장 강력한 협박 카드가 되었을 것이다. 아내는 남편인 자신에게조차 비밀을 만들면서까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두 딸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지우는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고통과 함께 아내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을 느꼈다. 그의 슬픔은 이내 강철보다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최태석에게는 자비로운 법의 심판조차 사치였다. 그는 최태석이 자신의 손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을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너뜨려야만 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쫓았던 부와 명예가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음을, 그의 발밑이 지옥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어야 했다. 그것이 아내와 딸들을 위한 진정한 복수였다. 지우는 작전의 마지막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는 법적인 처벌을 넘어 최태석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방법을 구상했다. 그리고 그에게는 완벽한 무대가 있었다.
바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항그룹의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였다. 그날은 최태석이 부회장으로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주주들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날이 될 예정이었다. 지훈은 그 무대를 최태석의 처형대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팀 저스티스에게 마지막 임무를 부여했다. 박시연은 최태석의 모든 비리 자료를 주주들이 이해하기 쉬운 보고서 형태로 정리했다. 하데스는 주주총회장에 모든 스크린을 장악할 수 있는 백도어를 심었고 당일 공개할 충격적인 영상 자료들을 편집했다. 강철우는 백인호를 비롯한 모든 증인들의 신변을 확보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등장시킬 계획을 세웠다. 지훈은 아이들의 방을 찾아갔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제 곧 끝난다. 아가들아, 너희들의 엄마를 괴롭히던 아주 나쁜 악몽이 곧 끝날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거기에는 오직 흔들림 없는 결의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이 전쟁을 반드시 자신의 승리로 끝내야만 했다. 작전명은 심판의 날로 정해졌다. 지훈은 주주총회 날까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그는 회사에서 최태석을 마주칠 때마다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최태석은 백인호 제거 작전 실패 이후 불안감에 시달리면서도 지훈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으며 안심하려 애썼다. 그는 지훈의 침묵을 복종으로, 그의 미소를 항복으로 착각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인생 최고의 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주주총회 하루 전날 밤, 지훈은 아내의 묘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국화꽃 대신 한 병의 와인을 들고 갔다. 그것은 서연이 가장 좋아했던 와인이었다. 그는 아내의 묘비 앞에 와인을 따르며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드디어 내일이야. 당신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날. 하늘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봐줘. 그리고 고마워. 내게 우리 아이들을 남겨줘서 이제 내가 그 아이들의 하늘이 되어줄게. 그의 얼굴 위로 차가운 밤이슬이 떨어지고 있었다. 대항그룹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그랜드홀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 위에 선 최태석 부회장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함께 지난 한 해의 눈부신 경영 성과를 발표하고 있었다. 그의 유창한 언변과 카리스마의 장내에서는 감탄과 함께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최태석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은근한 어조로 강지훈 회장을 언급했다. 회장님께서 사모님을 잃은 깊은 슬픔을 극복하고 저희 경영진을 굳건히 믿어주신 덕분에 이 모든 성과가 가능했습니다. 그 말에는 존경을 가장한 교묘한 동정과 함께 실질적인 경영은 자신이 하고 있다는 과시가 담겨 있었다. 그는 맨 앞자리에 앉아 무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강지훈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승자의 미소를 지었다. 최태석의 발표가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장내를 채우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지훈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는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 나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거대한 홀 안을 무겁게 울렸다. 그는 최태석의 옆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최태석의 얼굴에 꽂혔다. 부회장, 축하 연설은 거기까지 하시지.
이제부터는 진실을 이야기할 시간이니까. 순간 장내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최태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강지훈의 말과 동시에 그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대항그룹의 화려한 로고 대신 낡은 설계도 2장이 나란히 나타났다. 하나는 원본, 다른 하나는 최종본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강지훈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은 5년 전 완공된 실버타운의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태석 부회장이 쌓아 올린 성공 신화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지훈은 박시연이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태석이 어떻게 철근을 빼돌리고 값싼 자재를 사용하여 막대한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 로비가 있었는지를 조목조목 폭로하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수백 개의 유령 회사와 해외 계좌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흐름도가 알기 쉽게 펼쳐졌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최태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이건 모함이야. 누군가 나를 음해하려는 조작된 자료라고 최태석이 소리치는 순간 스크린에는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의 파형이 나타났다. 백 사장, 오래된 서류는 깨끗하게 처리해. 그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자 술렁임은 경악으로 바뀌었다. 최태석은 전신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함정에 빠졌음을, 완벽한 사냥감으로 전락했음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그랜드홀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철우의 부축을 받은 백인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모든 카메라가 그에게로 향했다. 백인호는 증인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 최태석의 협박과 비리 강요 사실을 낱낱이 증언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최태석의 악마 같은 행각을 만천에 고발했다. 그의 진심 어린 증언은 최태석의 모든 변명을 무력하게 만드는 결정타였다. 저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저런 자의 말을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최태석이 발악하듯 소리쳤다. 지훈은 그런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거짓말이라고 그렇다면 이 영상도 거짓말이라고 할 텐가. 스크린에는 마침내 5년 전 그날의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덤프트럭 운전사가 검은 세단의 남자로부터 돈 가방을 받는 장면, 그리고 그 트럭이 안에 민서연의 차를 향해 돌진하는 장면이 느린 화면으로 반복되었다. 장내는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폭로가 아니었다. 한 기업인의 탐욕이 어떻게 한 생명을 앗아갔는지에 대한 끔찍한 고발이었다. 지훈은 최태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최태석, 당신은 내 아내를 죽였어. 그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최태석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의 눈에 핏발이 서고 온화했던 가면이 벗겨지자 추악한 야수의 얼굴이 드러났다. 강지훈, 네가 감히 나를... 그는 이성을 잃고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언제 꺼냈는지 모를 작은 만년필 칼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거기까지였다. 그가 지훈에게 닿기도 전에 객석에 앉아있던 사복 경호원들과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순식간에 그를 덮쳤다. 최태석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거칠게 저항했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대항그룹의 부회장이다. 그의 비명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소리에 묻혀버렸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은 불과 10여 분 만에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도 전에 그는 이미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가장 추악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질질 끌려 나가면서도 그는 마지막까지 지훈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지훈은 미동도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마침내 최태석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는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하데스가 화면을 바꾸어 놓았다. 거기에는 아내 민서연이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떠 있었다. 아수라장이 된 홀 안에서 지훈은 오직 아내의 사진만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 그의 눈가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주주총회장의 폭풍이 지나간 후 대한민국 전체가 대한그룹 스캔들로 들끓었다. 최태석의 구속 소식은 모든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대한그룹의 주가는 기록적인 폭락을 거듭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뢰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복수의 쾌감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는 이제 회사의 붕괴를 막고 상처 입은 직원들과 주주들을 다독여야 하는 대한그룹의 선장으로서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 했다. 그는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앞에서 그는 대한그룹을 대표하여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이 모든 사태는 저의 불찰입니다. 사람을 잘못 믿었고 내부의 썩은 종양을 제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한그룹에 보내주신 모든 신뢰에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의 진솔한 사과는 오히려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리더의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기자회견 이후 그는 대한그룹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내부 개혁을 단행했다. 최태석의 비호 아래 부정을 저질러온 임직원들을 모두 색출하여 해고 조치했으며 외부 감사기관을 동원하여 모든 계열사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시작했다. 그는 회사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했다. 그의 단호한 조치는 시장의 대한그룹이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법적인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최태석은 백인호의 증언과 명백한 증거들 앞에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살인교사,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등 그의 범죄 목록은 끝이 없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희대의 악인은 결국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쓸쓸히 사라졌다. 그의 범죄 제국에 연루되었던 정관계 인사들과 공범들도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거대한 폭풍을 수습하는 동안 지훈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잊지 않았다. 그는 모든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마치고 서연과 서현을 자신의 친자로 정식 입적했다. 아이들은 마침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유령에서 강서현이라는 어엿한 이름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제 이것이 너희들의 진짜 이름이고 내가 너희들의 진짜 아빠다.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의 소란을 피해 제주도에 있는 별장으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온전한 아버지로서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바다를 거닐고 말을 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상처 입은 서로의 마음을 보듬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엄마, 민서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얼마나 용감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엄마의 옛 사진들을 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는 엄마의 모습을 보던 서현이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는 우리가 보고 싶을까요?
지우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그럼 엄마는 하늘에서 매일 너희들을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씩씩하고 예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아주 기뻐하고 계실 거란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엄마에 대한 추억을 공유하며 슬픔을 그리움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워나갔다. 아이들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끔찍했던 과거의 상처는 제주도의 따뜻한 햇살과 아빠의 사랑 속에서 서서히 아물어갔다. 아이들은 더 이상 밤에 악몽을 꾸지 않았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해졌다. 지훈 역시 아이들을 통해 구원받고 있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던 그의 공허한 마음은 아이들의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고 그는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다. 그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지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여전히 대한그룹의 회장이었지만 더 이상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직접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학부모 참관 수업에도 꼬박꼬박 참석했다. 그의 변화에 회사 사람들은 놀라워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그의 모습을 보며 모두들 조용히 그를 응원했다. 냉철한 카리스마의 경영자는 어느새 딸바보 아빠가 되어 있었다. 어느 늦은 저녁, 그는 소파에서 책을 읽다 깜빡 잠이 들었다. 아이들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몸 위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잠결에 그는 작은 속삭임을 들었다. 잘 자요. 아빠, 사랑해요. 서연이의 목소리였다. 그 한마디가 그의 심장 가장 깊은 곳을 울렸다. 그는 눈을 뜨지 않은 채 조용히 미소 지었다. 거대한 폭풍은 그의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결국 그에게 세상 가장 소중한 보물을 남겨주었다. 진정한 평화가 마침내 그의 삶에 찾아오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변하기에는 짧지만 한 사람의 세상이 완전히 바뀌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대한그룹은 강지훈 회장의 강력한 개혁 아래 과거의 오명을 씻고 투명 경영의 아이콘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러나 강지훈 개인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회사의 명성이 아닌 그의 일상 속에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고독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두 딸의 운동회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평범한 아빠였다. 그의 삶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새벽을 깨우던 긴급 보고서 대신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는 서툰 손길로 아침을 시작했다. 저녁의 술자리 접대 대신 아이들의 서툰 피아노 연주를 들어주는 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며 지난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소소한 행복들을 다시 배워나갔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냉철함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민서연의 6번째 기일이 돌아왔다. 1년 전 그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바로 그날이었다. 지우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양손에는 엄마를 만나러 간다며 한껏 멋을 낸 두 딸. 서연과 서연의 작은 손이 잡혀 있었다. 잿빛 슬픔만이 가득했던 1년 전과 달리 오늘의 공원 묘지는 따스한 봄 햇살과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슬픔을 위로받기 위해서가 아닌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곳을 찾았다. 아이들은 더 이상 낡고해진 옷을 입은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예쁜 원피스를 차려입은 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엄마의 묘비 앞을 정성껏 닦고 각자 준비해온 그림일기를 펼쳐 보였다. 엄마, 나 어제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엄마, 아빠가 나 자전거 타는 법 가르쳐 줬는데 이제 두 손 놓고도 탈 수 있어요.
아이들은 제잘거리며 지난 1년간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엄마에게 들려주었다. 그 모습은 슬프기보다는 아름다웠다. 지우는 한 걸음 뒤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는 묘비 사진 속에서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아내에게 말을 건넸다. 서연아, 보고 있어. 당신이 내게 남겨준 이 소중한 보물들을.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사는 법을 배웠어. 더 이상 복수심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가는 법을 말이야.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정의는 바로 세웠고, 당신이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이들은 이제 내가 지킬게.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한 사람이 세상에 남기는 진정한 유산은 그가 이룬 부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남긴 사랑의 기억이며 그 사랑으로 인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아내 민서연은 죽었지만 그녀의 용기와 사랑은 두 딸의 모습으로 그리고 변화된 자신의 삶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아내가 남긴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진정한 유산이었다. 아이들은 엄마에게 인사를 마친 후 지훈의 곁으로 달려와 그의 양손을 다시 꼭 잡았다. 아이들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한 온기가 그의 심장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이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세상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 위에서 아내가 평온한 미소로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했다. 그들이 함께 묘지를 떠나는 길은 더 이상 외롭거나 슬프지 않았다. 세 사람의 발걸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그림자는 따스한 봄 햇살 아래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강지훈은 이제 대한그룹의 회장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고 강서연과 강서현의 아버지라는 세상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길고 어두웠던 복수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의 인생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